이것도 제가 이제 몰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수임료를 많이 높게 부르는 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재판이 잘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수임료를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좋으냐? 오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직업편입니다. 변호사라는 좀 직업은 다른 일반 직업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죠. 뭐 출퇴근하고 뭐 일하는 거 이제 비슷한데, 근데 좀 안 좋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뭐 꼭 이제 법조인이라고 다 뭐 훌륭하고 그런 거 아니, 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 법조인들이 무슨 의식이 선민의식이 좀 있었어요. 선민의식? 선민 특권의식. 본인만이 좀 특별하다. 이 법조 귀족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그러니까 왜 우리 중세 시대 때 뭐 지식인들만 성경을 알 수가 있고 뭐 한자를 알 수 있고 글씨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법을 알고 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라. 우리는 특권층이야.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직도 간혹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사건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뭐 왕인가? 왕처럼 해결을 하지? 그리고 막 의뢰인들한테 막 하대하고 반말하고 막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변호사야? 내가 의사야? 뭐 이런 거. 내가 그걸 막 무시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판검사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판결 내리는 공무원이고 검사는 수사하는 공무원인 거죠. 본인들이 특권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층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다 똑같다. 절대로 특권 의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 직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있죠. 실제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그만두는지.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의사 이렇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에 생각되는 직업은 그거를 쉽게 그만두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렵게 됐으니까. 그만큼 어렵게도 됐고 그만한 충분한 이제 보상을 좀 받긴 하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 또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의사를 할 수 있고. 진짜요?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증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 관련된 의료법에 위반된 경우에만 의사자격이 박탈되고 이 법이 굉장히 굳건해서 의사는 웬만한 범죄를 가지려고도 의사는 평생 할 수가 있어요. 의사 면허증 살아있다. 면허증 살아있다. 그럼 교도소 갔다 오면 다시 의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요? 변호사는요. 교도소 갔다 오면 변호사 못하죠.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변호사를 할 수 없고. 물론 이제 몇 년 지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사면이 되거나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고 이상 변호사직을 할 수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변호사가 너무 적성이 안 맞는다.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가끔 옛날에 뭐 이제 또 지금 뭐 큰 뭐 회사의 뭐 대표로 가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민하시거나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 뭐 한 60에서 70 정도 넘으면 나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뭐 요즘은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이제 계속 연세 드신 분들도 변호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변호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평생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변호사 어쨌든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저는 이제 버티기밖에 없다. 이제 저희 이제 어서 변호사님들 저한테 하소연 많이 변호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건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게 변호사의 숙명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뢰인들이 뭐 사건 힘들게 하는데 의뢰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버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건 해결됩니다. 시간은 가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뭐 2년, 3년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변호사 그만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평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다. 버텨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폭탄주 문화가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연수원 사법시험 봤다 연수원 가니까 이게 회식이 왜 이렇게 많어? 뭐 조회식, 반회식, 뭐 동창회식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폭탄주. 이 교수님들이 그냥 일단은 먼저 폭탄들 드시고 다 돌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 못 먹는 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이 폭탄주를 마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이 검찰에 가면 또 이 폭탄주 분야가 그때 셌거든요. 세요. 이 기수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선배 검사가 또 폭탄주 권하면 또 마셔야 돼요. 왜냐면 또 검사들이 또 일이 힘들다 보니까 폭탄주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왜요? 몰라요. 이 뭐 옛날 군인 검사들이 이제 많이 마셨는데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빨리 그 다음날 일을 하려고 폭탄주 맞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폭탄주가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들 로펌에서 근무하니까
이 첫 직장 로펌에서도 또 이 폭탄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립하니까 그 다음에 폭탄주 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편합니다. 지금 그냥 이제 기수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변호사가 이제 기수제 문화가 좀 있잖아요. 예. 기수제가 있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이제 서열이라든가 분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변호사들 조직 문화 좀 어떤지? 아무래도 이제 만나면 몇 기예요? 연세 몇 기 물어보죠. 저는 이제 34기거든요. 네. 34기면은 뭐 동기네요, 뭐 선배님, 후배님 그게 있고. 근데 사실 변호사는 심하지가 않고요. 그게 좀 심하게 검찰이죠. 검찰은 기수 문화가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뭐 20기다. 근데 뭐 밑에 뭐 고등부장님이나 이런 분이 뭐 19기, 18기면은 이제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상급자가 기수가 낮은 사람이 상급자가 오면은 그 선배님들은 못 받는 게 관례였거든요. 왜요? 아무래도 기수가 낮은 후배한테 이게 좀 지위 체계가 안 맞는. 아니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네. 나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네. 뭐 자기보다 높은 직급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을 더 잘하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진 않잖아요. 근데 검찰은 특이하게 그만둔 것 같아요. 검찰 문화가 이제 기수 문화가 좀 센 게 검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법원에서도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기수를 좀 따지는 것 같고 변호사는 좀 자유롭죠. 자유롭고 이제 아직 뭐 로펌에서는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수 문화는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직장에 다니면 네. 나의 밑에 있는 후배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네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게 다른 데 갈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은 딱 그만두시면 변호사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검찰 오래 계시다 법원 오래 계시다 변호사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분이 많아요. 너무 자유롭고 연봉도 높고 연봉도 또 높고 돈 버니까 자유롭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또 그것 때문에 또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또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자유롭게 또 남편이 행동하니까 네.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이혼하고 싶다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예. 더 이상 이제 변호사 직업이 좀 변호사 그 자격증이 가진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안전하지 않다 변호사도 하는데 실제로 좀 피부를 어떻게 느끼세요? 예전에는 뭐 변호사만 되면은 뭐 평생 솔직히 뭐 걱정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변호사만 됐다고 해서 안전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뭐 워낙 또 수요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변호사는 이 수요는 한정이 돼 있고 변호사 숫자는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다. 그러면 그 로펌이 망하지 않고 뭐 그만두지 않으면 안정적인 그거만큼 안정적인 직업 어디 있겠어요. 뭐 얼굴 따박따박 봤는데 하지만 특히 이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수입이 많을 때는 정말로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수입이 없을 때는 한 2,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각오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 받아서 뭐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버텨야 돼요. 그거는 개원한 의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가 뭐가 달라요? 근데 의사는 어느 정도 수요는 계속 있고 아픈 사람들은 워낙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병원 의사 같은 경우 계속 병원을 찾아오고 물론 뭐 본인이 뭐 병원을 먼저 확장해서 갑자기 큰 돈을 벌겠다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꾸준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꼭 꾸준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법고시에서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럼 의사의 숫자는 의사도 그 의전이 있었죠. 의전원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의전원이 없어지는 추세죠. 의사 숫자는 좀 많이 늘어났나? 어떻게 됐나요? 의사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 숫자 늘리려고 했다가 의사분들이 파업해가지고 그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사실 의사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의대 정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의사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나고 근데 변호사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침체기예요. 법률시장은 침체기고 또 워낙 요즘에 이 전자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워낙 소송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변호사 선임 없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경우 많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들 사무실 다 찾아가서 이 법률적인 지식을 다 습득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그 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만 이제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할지 안 할지는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호사 시장이 그렇게 꼭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죠. 의사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직업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왜 그걸 잘 못 지켰던 거죠? 이게 사실 글쎄요. 우리 뭐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격언이 있거든요. 이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도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이 변호사들이 이 생계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선임해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앰뷸런스 체이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미국도 워낙 변호사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 생긴 거나 사건 사고는 앰뷸런스를 가잖아요. 앰뷸런스 뒤로 따라가는 차가 있어요. 변호사 차예요. 변호사가 이 앰뷸런스를 따라가서 사건을 선임하려고 앰뷸런스 체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한국에도 이제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변호사가 사건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사건도 억지로 만들고 또 이 변호사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의뢰인의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재산도 지켜야 되고 인신구속이나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잘못 실수하다 보면은 큰 의뢰인에게 손해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이 양질의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죠. 양질의 그렇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정원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합격, 졸업하면 네. 이게 진로가 뭐 단순하게 하면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진로가 있나요? 많죠. 뭐 저희 동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뭐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구조공단, 또 법무공단이라고 있어요. 이 국가 사건을 대시하는 그런 변호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내 변호사가 또 많아요. 맞아, 기업에 있잖아요. 이 사내 변호사가 또 그렇게 행복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송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송무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죠. 재판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송무를 안 하는 변호사, 이 기업체 같은 데 가서 이제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페이퍼워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송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삶의 행복도라고 할까? 그게 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진로도 있나요? 또 이제 그 시민단체에 가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무료로 변호해 주신 분은 직업이 있던데, 이름이. 그 국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도 있고. 근데 국선 변호사는 거의 공무원이에요. 이 법원에 소속돼가지고 이제 사건을 맡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가 그게 아니라 순수히 그냥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분이, 저도 사실 이 시민단체에서 약간 봉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돈을 보기 아니라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사실 이 영역은 다양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그런 시민단체나 이렇게 봉사하려면 본인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또 변호사는 의외로 또 석사, 박사 이런 유학도 많이 가던데 왜 가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유학만 졸업한 게 아니라 저는 또 미국의 그 노스웨스턴이라고 또 명문 있거든요. 뭐 10대 로스쿨 안에 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요. 물론 이제 미국에 오래 있진 못했죠. 근데 저희 변호사는 좋은 게 뭐냐면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LLM이라고 하는데 석사 과정을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끝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에서 또 이제 그 민법하고 가족법 전공으로 박사 과정, 박사 학위는 아직 못 땄어요. 논문은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박사 과정 수료해서 공부를 했는데 왜 했느냐? 그냥 공부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이 변호사라는 게 또 이 공부 욕심, 경영 욕심이 또 있어요. 저도 원래 공부 잘하는 분들이 변호사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변호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석사 출신, 아니면 뭐 박사 과정도 거치고 또 뭐 유학도 갔다 와서 외국도 알고 그게 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멋있게 보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미국 법은 크게 도움은 안 됐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법학과 나오셨죠? 네네. 법학과 학생일 때랑 실제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변호사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드라마, 영화를 보고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멋있죠. 법정 가서 또 이 멋지게 또 카리스마 있게 변론하고 억울한 사람을 딱 무죄로 딱 끝냈을 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리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멋지게 보이는데 실제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법정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이런 서류를 내는 거예요. 서류를 이제 뭐 준비서면이나 소장 같은 걸 내서 법원이 이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의 대부분의 재판 절차예요. 이런 거 없나요? 재판장님! 뭐 이런 거 없나요?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건 연출된 거다. 그렇죠. 거의 연출이죠. 그리고 사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증인신문도 거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혼 사건 중에서 증인신문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는데 정말로 좀 뭔가 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뭔가 변호사 일을 하는 것 같네. 멋지네. 이렇게 보였는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이혼 사건은 증인을 안 부르는 게, 증인이라는 게 뭐 자녀, 가족이잖아요. 이혼 사건은. 이게 증인이 나서 뭐 자녀가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테 대부분 서류를 내요.
대부분의 작업이 서류 작업이고, 물론 이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변론기일도 중요하지만 조정기일이 중요해요. 조정기일 때는 정말 변호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협상을 잘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멋지게 변론할 수 기회가 없는 게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하루에 이 판사들이 재판을 몇 건이나 하는 줄 아세요? 오전에 2건, 오후에 2건, 뭐 4건? 오전에 한 10건, 오후에 한 10건 이렇게 해요.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뭐 서너 개씩 있고 하루에 뭐 수십 개씩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멋지게 변론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 변호사님 제가 멋지게 한번 변론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하세요. 서면으로 내세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 작업을 하고, 뭐 조정기일 때는 좀 변호사가 길게 할 역할이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는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보다는 글을 되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글빨이 좋죠. 말빨보다는 글빨이 중요해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훨씬 중요하죠. 글빨이 중요하고. 물론 말빨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협상할 때는 말빨이 중요하긴 한데, 말보다는 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글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럼 변호사 직업에 진짜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뭐 마음가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예전에는 왜 우리가 이과생이 뭐 공부 잘하면 의대를 갔고, 문과생은 법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연수원 다닐 때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카이스트, 뭐 의대, 뭐 서울대, 뭐 공대 천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과학기술에 진짜 해야 되고, 의사하면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대면은 공학을 위해서 발전해야 돼. 왜 굳이 변호사를 하고 왜 판검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천재가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는. 천재까지는 필요 없고, 물론 이제 머리가 아주 나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공감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머리 좋은 분들은 말려요. 법조인 하지 말고 과학을 하세요. 그리고 돈 벌려면 사업을 하세요. IT 같은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내가 천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쓸 일이 있어요? 변호사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산업에 대한 이 공감 능력, 이 배려심,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다. 네. 자, 그럼 반대 측면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네. 그때 변호사를 어쨌든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요 팁 네. 잘 선택하는. 이것도 제가 이제 물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수임료를 많이 높게 부르는 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관이다, 뭐 경력이다. 그분들은 뭐 최소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재판이 잘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판은 잘 끝나려면 증거가 중요하고 서면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변호사가 누구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아끼세요.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민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수임료를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좋으냐? 상대방하고 합의할 때 합의금 쓰세요. 훨씬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야지 재판이 더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차라리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쓰세요. 변호사 비용 쓰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어떤 변호사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변호사는 가끔 이제 또 변호사가 어렵다 보니까 사건을 또 수임하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변호사가 있어요. 사실 무조건 이기는 사건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100% 이기는 사건은 없어요. 없죠. 아무리 쉬운 사건도 이게 저는 이 생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재판은 어려운 사건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너무 쉬운 사건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죠. 그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무조건 낫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암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긴다? 그건 아니고 확률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야, 민사 형사 말씀하셔서 그런데 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게 좀 뭐가 다른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 길을 가는데 뭐 얻어맞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나쁜 사람을 처벌해야 되잖아요.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 형사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형사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형사가 수사를 해서 이게 죄가 될 것 같다고 하면 검찰로 넘겨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해요. 그 형사법정이에요. 그럼 판사가 유죄를 땅땅땅 때리면 이제 교도소로 보내거나 벌금형을 맞는다. 이게 이제 형사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피해 보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받으려면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을. 그게 민사인재 소송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변호사는 주로 형사사건보다 민사사건을 많이 하고, 민사사건, 이혼사건을 많이 하는 이제 민사사건 전문,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고, 또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형사는 네. 감옥소에 보내거나 네. 뭔가 벌을 주는 그렇죠. 벌을 주는 거죠. 그다음 민사는 내가 돈을 받거나 그렇죠.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주 잘 이해가 되네요. 네.